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것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화목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가족. 그들은 한 남자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재산만 사랑했습니다. (2018년) 가을, 오래된 단독주택. 저녁 식탁 위에는 5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만 비어 있었죠. 가장의 자리. 이 집의 가장 박태수. 72. 가부장적이고 완벽한 통제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집안이 얼어붙었고 그의 침묵은 폭력보다 더 무서웠죠. 하지만 그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에 누운 박태수를 둘러싼 4사람. 69의 아내 김영자, 48의 큰아들 박정우, 45의 둘째 아들 박진수, 35의 막내딸 박선아. 박태수 회장님은 장기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쯤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빨리 일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 몇 년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전원을 권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복도에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누운 병실을 뒤돌아보지 않았죠.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300이라는데 누가 낼 건데? 큰 오빠가 회사 물려받았으니까. 큰 오빠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사 운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지금 적자라고. 나도 여유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일주일 후 그들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단 환자가 거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도심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류에 서명했고 비용은 아버지의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정우가 한 번 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30분 동안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갔죠. 두 번째 달에는 선아가 왔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 곁에 꽃을 두고 가더군요. 아버지는 그 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갔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를 잊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의 삶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부인인 김영자는 엄격한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부인 김영자는 더 젊어지기 위해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고 사교클럽에서 만난 남성들과 게이트볼을 치며 즐거운 삶을 즐겼죠. 큰아들 정우는 아버지 명의의 공장을 제외하고 물려받은 일부 공장을 정리한 후 부동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익이 좋았죠. 하지만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공장에도 욕심이 났거든요. 둘째 진수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막내딸 선아는 아버지의 부재를 이유로 지연했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선아의 남편은
지방에서 개원을 한 정형외과 의사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가 잊혀질 무렵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회사 자문 변호사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종이신가요? 실종자는 5년 후 사망 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죠. 정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우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식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들 들어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그런데 그게 왜? 박변이 그러는데 실종자는 5년이 지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잖아. 실종자나 다름없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그리고 지금 우리 말고는 아버지가 어디에 어떻게 계신지 아무도 몰라. 심지어 박변도 아버지가 실종이 아니냐고 되묻더라고. 그럼 사망 신고가 되면 유산은? 당연히 우리 몫이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겠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돼.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조차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를 두 번째로 버렸습니다. 이번엔 법적으로. 그렇게 4년이 더 지나고 실종 신고를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5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팔렸고 부동산은 현금화되었으며 예금은 정리되었죠.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복잡한 상속세도 모두 처리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조언을 따랐죠. 그리고 마침내 5년째 되는 2023년 11월 15일 정우는 법원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태수 2018년 11월 15일 사망으로 간주함. 법적으로 박태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302호실 창가 침대에 누워서 사망신고 나흘 후 정우의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어디신가요? 박태수 어르신 보호자시죠? 네. 어르신이 깨어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깨어났다고. 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던 아버지가 그것도 사망 신고를 낸 지 나흘 만에. 정우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진수에게 전화했고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죠.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깨어났대. 당장 병원으로 와. 세 남매가 병실 앞에 모였습니다. 5년 만에 함께 온 것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박태수. 5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세 자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아버지, 저 정우예요. 알아보시겠어요? 박태수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정우가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메모지. 재생하시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 전 쓰러지기 직전의 박태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야, 진수야, 선아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깨어났거나 아니면 정말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회사 정리,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그리고 사망 신고 준비까지.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의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도, 재산을 노릴 것도, 그래서 준비해두었다. 변호사에게 내 진짜 유언장을 맡겨두었단 말이다. 그리고 모든 자산 이동 내역을 기록해두었다. 재미있는 건
너희들이 판 회사도 정리한 부동산도 실제로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거야. 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모든 자산은 5년 전 내가 쓰러지기 전날 신탁 처리했다. 수익자는 나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으로 지정했다. 그게 누구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박태수 회장 5년 만에 의식 회복, 사망 신고 후 생존 확인, 상속 무효 가능성, 자녀들의 재산 처분, 법적 다툼 예상. 정우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기자들, 채권자들, 그리고 변호사들. 판매한 회사를 다시 사야 합니다. 부동산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 유효하다면 모든 거래가 무효입니다. 정우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수는 주식을 급매도했지만 이미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선아는 남편에게 사실을 숨겼지만 곧 들통날 것이 뻔했죠. 3개월 후 법정. 박태수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석에 섰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신탁계약서, 자산이동 내역, 그리고 비밀 계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식 부재를 악용하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무효. 처분한 재산은 원상복구. 그리고 배임죄로 인한 징역형. 세 남매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그로부터 6개월 후 박태수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의 피로 때문인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리고 어느 겨울 새벽 박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교도소에, 진수는 파산했고 선아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빈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 한 다발. 장례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 유언장 개봉식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단 한 명. 중년의 여성 간호사 김은정. 고인 박태수의 최종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김은정에게 상속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요? 왜요? 유언장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 당신은 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명절에도 왔고 생일에도 왔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도 왔습니다. 당신은 내게 말을 걸었고 책을 읽어줬고 창밖 풍경을 설명해줬습니다. 나는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김은정은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아니, 일이 아니었죠. 그녀는 진심으로 박태수를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수의 집에 텅 빈 식탁에 5개의 그릇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정우의 집도, 진수의 집도, 선아의 집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죠.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지만 잃은 것은 피보다 진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인간이라는 자격, 그리고 마지막 기회. 김은정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요양병원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태수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는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그들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박태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혈육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준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었죠. 가면의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피로 맺어지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